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유럽에서 서프라이즈 제안. 2.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나라의 초대. 3. 한국의 현명한 정책.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유럽연합과 한국은 다양한 메커니즘과 협정을 통해 강력한 경제협력 관계를 수립했습니다. 한국과 유럽연합회원국은 자동차, 전자제품, 정보기술, 의료, 그리고 에너지 등 여러 산업 분야에서 협력해왔습니다. 이는 공동 프로젝트 수행, 기술 및 아이디어 공유, 그리고 서로의 시장에 투자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양측은 경제 정책 개발, 경제적 환경 보호, 재무 관리, 무역 관리, 그리고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위해 여러 측면에서 협의하고 협력해 왔습니다. 결국 터질 것이 터져버렸습니다. 한국의 삼성뿐만 아니라 대만의 TSMC까지 미국서 투자를 철회하고 유럽에 올인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지면서 바이든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삼성과 다시 협상을 하기 위해 난리가 났는데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유럽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엄청난 것을 제시하면서 더 이상 미국의 공장을 지을 필요가 없어져 버렸는데요. 해마다 조단위 보조금을 약속하며 한국의 삼성과 SK, 대만의 TSMC 공장을 미국에 유치한 바이든. 그런데 수익이 나면 반도체 보조금을 미국 정부에 토해내야 하고 기밀 정보까지 내놓으라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결국 유럽연합이 판도를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FTA를 맺었기 때문에 유럽연합에서 생산되는 반도체에 대해서 미국은 그 어떠한 제재도 가할 수 없는데요. 유럽연합이 한국의 상상을 초월하는 너무나도 파격적인 제안을 하면서 지각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바이든의 한국 뒤통수치기를 의식했는지 유럽연합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한국의 삼성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유럽연합, EU은 1일 현지 시간 27개 회원국 담당 장관들이 반도체 생산 확대에 430억 유로, 약 59조 원을 투자하는 EU 반도체법, 칩스 액트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세드릭 나이케 지멘스 이사는 이와 관련해 독일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인의 자이퉁 FAZ에 16나노 이하 반도체는 세계 시장에서 4%밖에 차지하지 않는다 면서 반도체법이 중점을 둘 대상은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U 회원국들은 자체 또는 위탁 생산하는 경우 모두 훨씬 더 많은 프로젝트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했습니다. 유럽연합의 반도체 지원 내용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삼성전자가 유럽에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 투자 금액의 최대 40%를 지원한다는 파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최대 25%를 세액공제 해주는데 이마저도 나중에 수익이 나면 미국 정부에 반납하라고 했죠. 유럽연합은 이러한 더러운 조건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나 깔끔하게 투자 금액의 무려 40%를 지원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얼마 전 스페인 총리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산체스 총리는 한국에 오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를 찾은 것입니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산체스 총리는 레에스 마로토 산업통상관광부 장관 등 스페인 주요 부처 장차관 40여 명과 함께 이날 오전 11시께 평택 캠퍼스를 찾아 1시간가량 반도체 인라인, T1을 둘러봤습니다. 스페인 총리가 한국 내 삼성전자 사업장을 공식 방문한 것은 역사상 이번이 최초입니다. 그리고 결국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엘 파이스 등 다수의 스페인 언론 매체는 산체스 총리가 한국을 떠난 직후인 18일 현지 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삼성전자 경영진이 팀을 꾸려 유럽을 방문했다며 그 가운데 스페인을 가장 먼저 찾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엘 파이스는 삼성전자가 스페인 공장 건설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며 이를 심도 있게 연구하기 위해 팀을 꾸려 스페인을 방문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간 유럽 지역 직접 투자에 적극적이지 않던 삼성전자가 입장을 바꾼 것은 미중 갈등으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불안이 커진 데다 최근 바이든의 뒤통수에 신물이 난 것입니다. 미국이 한국보다 생산 비용도 25%나 더 비싸고 인력 효율성은 50%나 더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수십조 원의 보조금을 받아야 한국에 짓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나는데 이마저도 다시 수익이 나면 토해내고 미국 정부의 기밀 정보를 모두 제출하라는 것은 터무니없는 요구라 판단한 것입니다. 유럽은 지원금 스케일이 다릅니다. 삼성이 만약 유럽에 50조 원을 투자하면 유럽연합은 삼성의 40%인 무려 20조 원을 지원해줍니다. 미국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규모인데요. 그리고 스페인이 삼성에 이렇게 가장 적극적인 이유는
바로 관광산업에만 의존하던 스페인 경제를 완전히 탈바꿈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동안 관광업에 크게 의존해오던 스페인은 코로나19 팬데믹, 전염병의 세계적인 대유행, 장기화로 항공 노선과 여행 수요가 끊기면서 경제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여기에 팬데믹이 전 세계 공급망의 부담을 가중시키면서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고 생산 차질이 빈번해졌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안보 불안까지 커지면서 향후 폭발적인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반도체 확보에 EU 차원에서 팔을 걷어붙였고 스페인도 산업구조 전환을 모색하게 된 것입니다. 독일도 한국의 삼성에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약속했습니다.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까지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를 사상 처음으로 방문했는데요. 한국과 독일 간 긴밀한 반도체 동맹에 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독일 원수가 삼성전자 사업장을 공식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간 게르하르트 슈레더 전 총리, 안겔라 메르켈 전 총리 등이 독일에서 열렸던 정보기술, IT 전시회, 세빗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둘러본 정도였고, 제품이 만들어지는 사업장에 관심을 갖고 직접 찾은 사례는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실제로 독일은 독일의 반도체 공장을 짓기로 한 인텔에 9조 원이 넘는 보조금을 지급했는데요. 최근 7조 원의 추가 보조금을 줄 수 있다고 전해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텔은 이 공장을 짓는 비용을 애초 170억 유로, 약 23조 6천억 원로 추산했지만 현재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한 결과 300억 유로, 약 41조 6천억 원가 필요하며 EU 반도체법에 따라 총 건설비의 40%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인텔은 다른 지역에 건설하는 경우와 비교해 발생하는 비용 격차를 해소하고 이 프로젝트가 세계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기 위해 독일 정부와 건설적인 대화를 한 데 대해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유럽을 한국으로 도배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미 유럽에서 한국산 전기차 배터리의 점유율은 70%를 돌파했습니다. BMW, 아우디, 벤츠 등 독일 3사뿐 아니라 유럽 자동차 대부분이 한국산 배터리만 쓰고 있죠. 여기에 더해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유럽의 초대 규모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게 되면 유럽은 사실상 미래 유럽 경제를 한국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이든은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미국에 가장 많이 투자하기로 한 국가는 일본도 대만도 유럽도 아닌 바로 한국이었기 때문에 한국이 미국 내 투자를 취소하는 순간 최근 폭락하고 있는 바이든의 지지율은 바닥을 치게 될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바이든은 최근 갑작스럽게 태도를 바꾸며 한국에 파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중국이 한국에 경제 보복을 한다면 미국과 G7이 공동으로 중국에 대해 관세 인상을 하여 한국을 지켜주겠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중국이 한국에 지난 사드보복 때처럼 한국 경제에 압력을 가할 경우 주요 7개국 G7이 함께 대중국 관세를 인상하는 등 대항 조치를 취할 것을 제안했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 니케이 221 보도했습니다. 미국 정부와 연방의회는 중국에 대한 대항 조치로 수입 관세를 인상하는 등 국내법 정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 초당파 의원들이 제출한 법안에서는 중국이 특정한 국가에 대해 자국의 뜻을 관철하려고 경제적 위압을 가하는 경우 미국 대통령에게 여러 조치를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 권한에는 관세 인상 조치에 더해 경제 압력을 받은 국가에 대한 자금이나 금융 지원도 포함됩니다. 중국의 제재로 입은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미국이 대상국의 관세를 인하해 수입량을 늘릴 수단도 마련한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이 한국과 무역을 끊어버리면 미국이 대신 사주겠다는 것입니다. 중국도 반격에 나섰습니다. 미국의 압박이 거세지자 중국은 미국의 1위 메모리 반도체 회사인 마이크론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를 실시하겠다며 마치 지난번 마이크론 제품 수입 전면금지 조치를 연상시키게 하는 강력한 규제를 선포했습니다. 중국이 미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생산업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한 조사에 나선 것은 한국과 일본 같은 이웃나라에 경고 신호를 보내는 것일 수 있다고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SCMP가 전문가를 인용해 3일 보도했습니다. 로얄 상하이의 반도체 연구회사 ICYJ의 왕리프 분석가는 중국 반도체 시장이 미국과 동맹에 의해 포위된 상황에서 개시된 이번 조사는 한국과 일본에 보내는 경고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대만과 함께 미국이 중국을 반도체 공급망에서 배제하고자 주도하는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 칩사의 일원으로 이들 나라의 고위 관리들은 지난 2월 첫 번째 화상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왕리프는 특히 한국이 중국의 마이크론 조사에 주목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중국에 여전히 반도체 제조 시설을 두고 있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해당 조사는 미국의 행동을 따르지 말라는 경고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보 심사 이유에 대해서는 핵심적인 정보 인프라의 공급망 안전을 보장하고 잠재된 제품의 문제가 인터넷 안보 위험을 일으키는 것을 예방해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이 외국 반도체 회사에 대해 사이버 안보 심사를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마이크론에 대한 조사를 발표하기 전까지 중국은 미국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대중국 첨단 반도체 수출 규제를 시행한 것에 대해 별다른 반격을 가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정부는 마이크론이 자국 기술 산업에서 부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여긴다고 왕 리푸는 말했습니다. 그는 마이크론이 미국 정부의 대중 제재 부과를 뒤에서 밀어붙였다는 의혹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자국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만든 반도체 칩과 과학법, 반도체법에 서명한 이래 마이크론은 다른 몇몇 미국 반도체 회사들과 함께 로비 자금 지출을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고 SCMP는 전했습니다. 바이든의 계속되는 충격적인 행보에 한국은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자동차부터 시작해서 배터리와 반도체까지 마치 한국을 쑥대밭으로 만들기로 작정한 사람처럼 바이든은 한국의 충격적인 정책만 골라서 발표하며 우리의 뒤통수를 수도 없이 가격하고 있는데요. 삼성이 이스라엘과 손을 잡고 너무나도 시원한 반격을 했다는 통쾌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두 민족 한국과 이스라엘이 만나 머리를 맞대니 기적이 일어난 것인데요. 최근 있었던 바이든의 충격적인 연설. 우리는 동아시아에서 생산이 중단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확인했다. 한 대의 자동차를 조립하는 데에 대략 3,000개의 반도체가 필요하다. 반도체 공급망에 문제가 생기면 자동차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고 이는 인플레이션을 이어진다. 이로 인한 대가는 엄청났다. 그러나 이제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고 있다. 미국 기업뿐 아니라 외국 기업들도 마찬가지. 나는 남미, 사우스 아메리카, 아니 한국, 사우스 코리아, 위 대기업에 왜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느냐고 물어본 바 있다. 그들은 미국의 노동력이 세계 최고라고 했다. 라며 자신 덕분에 미국이 세금 한 푼 들이지 않고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막대한 투자를 하도록 했다며 떵떵거렸습니다. 게다가 한국을 처음 부를 때 사우스 아메리카라 부르는 말도 안 되는 실수까지 저질렀는데요.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얼마 전 미국이 한국을 감청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큰 논란이 됐었죠. 그런데 미국은 사과 대신 한국이 미국에 고마워하고 있다. 라는 동문서답. 말도 안 되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감청을 해줘서 고마워할 나라는 전 세계 어느 곳도 없을 겁니다. 바이든은 심지어 이제는 한국이 세계 2위를 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마저 미국에서 만들라고 삼성과 SK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D램 등 메모리 반도체 산업은 지금까지 미국 정부의 관심권 밖에 있었습니다. 팹리스, 반도체 설계, 파운드리, 반도체 수탁 생산과 비교해 투자 대비 효율이 낮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30년간 한국이 메모리 산업 주도권을 가져가든 말든 미국 정부는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바이든이 갑자기 충격적인 발표를 합니다. 미국 상무부는 최근 반도체 지원법 가이드라인을 통해 핵심 목표로 고용량 메모리 반도체의 리더십 확보를 꼽으며 인공지능, AI 시대를 맞아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1일 산업계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28일 현지 시간 공개한 반도체 지원법 가이드라인 성공을 위한 비전 항목을 통해 2030년까지 미국의 반도체 공장은 고용량 최첨단 D램을 경쟁력 있는 수준으로 생산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 미국에서 슈퍼컴퓨터를 위한 차세대 메모리 개발이 이뤄질 것이라며 미국에서 생산된 메모리 반도체는 고급 컴퓨팅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이 쥐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패권을 미국으로 가져오겠다고 선언한 것인데요. 아직 놀라기에는 이릅니다. 바이든은 이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일도 꾸미고 있었는데요. 바이든은 삼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일본과 손을 잡았습니다. 이미 성장이 둔화하여 최근에는 극심한 불황을 겪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삼성은 한물간 메모리 반도체를 대체하기 위해 파운드리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는 TSMC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말도 안 되게 많은 금액과 인력에 투자를 하고 있죠. 이렇게 한국은 공정하게 경쟁을 하며 성장하고 있는데 바이든이 한국을 무너뜨리기 위한 충격적인 일을 발표했습니다.
바이든이 팍팍 밀어주고 있는 미국의 인텔과 일본의 마사요시 손이 보유한 암이 깜짝 파운드리 동맹을 선언한 것입니다. 암은 모바일용 반도체 설계에 필요한 IP를 가장 많이 보유한 기업입니다.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스마트폰의 90%가 암이 IP를 기반으로 설계된 AP를 탑재합니다. 암이 삼성전자, 애플, 퀄컴 등의 IP를 공급하면 각 사가 이를 자사 제품에 맞춰 설계한 뒤 파운드리 업체에 생산을 맡기는 구조죠. 암이 IP 없이는 아무것도 만들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만큼 암은 피라미드에서 가장 꼭대기에 있는 가장 중요한 기업입니다. 이 때문에 지난번에 엔비디아가 암을 말도 안 되게 비싼 가격인 48조 원에 사겠다고 나섰을 때도 전 세계 모든 IT 기업들과 각국 정부들이 독점이 우려된다라며 반대하여 무산된 바 있습니다. 퀄컴 스냅드래곤, 삼성전자 엑시노스, 미디어텍 디멘전 등 스마트폰 태블릿용 AP,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뿐만 아니라 롯, 사물인터넷, 용 저전력 칩 등 거의 모든 반도체가 암의 90% 넘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한 회사나 나라가 암을 소유하여 흔든다면 전 세계 공급망이 완전히 붕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은 항상 중립을 지키며 어느 한 회사나 나라와 밀착하지 않아야 하는데 바이든이 이 금기를 깨버린 것입니다. 암은 일본의 손정해 소프트뱅크 회장이 인수한 회사로 이번에 인텔과의 깜짝 동맹 선언은 사실상 바이든과 일본의 밀월 관계라 봐도 무방합니다.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의 후발주자인 인텔의 최첨단 공정에 암이 지원 사격을 나서면서 TSMC는 못 잡아도 한국의 삼성전자는 잡겠다는 계산입니다. 인텔과 암은 이날 협약을 통해 2024년 인텔의 18A, 1.8나노 공정에서 모바일용 반도체 생산이 확대될 수 있도록 암 설계 협업에 나선다고 발표했습니다. 팻 겔싱어 인텔 최고 경영자, CEO는 지금까지 팹리스, 반도체 설계, 고객사들은 최첨단 모바일 기술을 중심으로 설계할 수 있는 옵션이 제한적이었다며 인텔과 암의 협력은 인텔 파운드리 서비스, IFS의 시장 기회를 확대하고 모든 팹리스 기업에 새로운 옵션과 접근 방식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양사는 우선적으로 모바일 칩 설계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향후 자동차와 사물인터넷, IoT, 데이터 센터, 항공우주산업 및 정부 부문으로도 협력을 넓힐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업계에서는 암이 사실상 2024년부터 파운드리 시장 본선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인텔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텔은 사실상 TSMC나 삼성전자를 따라오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했습니다. 삼성전자와 TSMC가 3나노를 완성시킨 이 시점에 인텔은 기껏해야 7나노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말까한 수준이라 경쟁 자체가 안 됐죠. 그런데 이렇게 미국과 일본의 밀월 관계를 동해암이라는 치트키까지 써서 이제는 삼성전자를 완전히 무너뜨리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삼성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추가 투자를 미국이 아닌 중국이나 다른 지역으로 옮겨버린 것은 물론이고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민족 이스라엘과 엄청난 일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삼성이 더 이상 미국이 필요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강력한 것이 세상에 공개된 것인데요. 삼성이 미국에 올인하려던 투자를 회수하여 이스라엘에 쏟아붓기로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글로벌 스타트업의 천국으로 불립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스타트업 하이테크 산업을 성장 동력으로 육성해온 덕에 이스라엘 스타트업은 나스닥에 미국, 중국 다음으로 많이 상장돼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반도체 기술력도 세계 최강입니다. 한국과 이스라엘은 아주 특별한 관계입니다. 이스라엘은 한국과 아시아 국가 최초로 FTA를 체결하며 한국이 이스라엘에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를 강조했는데요. 머리가 좋은 민족답게 가장 강점인 분야도 빅데이터, 정보통신 기술, 생명공학 기술 등 비슷합니다. 이에 한국과 이스라엘은 4차 산업혁명을 두 나라가 주도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은 한국 기업의 파격적인 혜택을, 한국도 이스라엘 기업에만 엄청난 특혜를 주기로 했습니다. 관세를 없애는 것은 물론이고 두 나라 기업들이 협력하여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경우 세계를 지배할 수 있도록 모든 네트워크를 총동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삼성이 투자한 이스라엘 반도체 기업 중 윌롯이라는 곳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윌롯은 사물인터넷, IoT, 애플리케이션에 적용할 수 있는 배터리 없는 블루투스 기술을 위한 소형 반도체 칩을 개발했습니다. 스티커 크기의 센서를 작동하기 위해 주변의 방사선 등을 전력원으로 사용해 배터리 등 부품이 필요 없고 거의 무한에 가까운 수명을 확보할 수 있는 놀라운 기술인데요.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스마트폰 전파 등 주위에 넘치는 전자파를 이용하여 배터리 없이 작동하도록 하는 꿈의 기술을 실현시킨 것입니다. 윌롯 블루투스 센서 태그는 전자파에 의한 발전을 이용하며 종이와 플라스틱에 인쇄된 안테나를 곁들여 사용합니다. 배터리를 내장할 필요가 없어 안테나를 포함해도 우표 크기에 불과하죠. 현재의 국제 정세는 지난 수십 년간의 흐름과 상당히 다른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을 중심으로 국가적인 이익과 직결되는 기술 패권을 비롯한 핵심 일자리 창출 등 국가의 모든 활동이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는 쪽으로 급변하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의 신호탄을 쓴 당사국은 중국입니다. 80년대 이후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며 2010년대까지 무려 30년 동안 해외 자본과 기술을 받아들인 중국은 그렇게 확보한 기술과 자본을 무기로 자국에 진출한 해외 기업들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현대자동차의 경우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 동안 중국에서 100만 대 이상의 판매량을 꾸준하게 유지해왔지만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판매량이 감소하며 2022년 상반기 현재는 10만 대 수준의 판매량을 기록하며 매월 사상 최저 판매량을 갱신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현대차의 실적은 나날이 상승하여 2022년 현재 글로벌 판매량 3위를 기록하는 등 품질과 상품성을 전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는데요. 한국의 자동차가 전 세계에서 인정받지만 유독 중국 시장에서 힘을 쓰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 정부 차원에서 해외 기업을 견제하고 자국 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펼치기 때문인데요.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 존재감이 없는 중국의 자동차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만 잘 나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중국 당국은 현대차와 같은 해외 기업들이 중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선 회사의 지분 중 절반 이상인 50% 이상을 중국 기업이 가지고 있어야 스인을 내줍니다. 이런 정책은 이익의 분배나 기술적인 측면에서 해외 기업들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지만 워낙 중국 시장이 크고 방대하며 성장성이 빠르기에 대다수 기업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이렇게 중국 진출을 해왔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중국 정부 차원에서 해외 기업들에 대한 보이콧을 주도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사드 문제, 미국의 경우는 대만 문제를 비롯한 하나의 중국 등 각종 이유를 들며 국민 감정을 조장해 해외 기업들을 타도하는 정책을 펴왔다는 것입니다. 각종 이유를 들며 국민 감정을 조장해 해외 기업들을 타도하는 정책을 펴왔다는 것입니다. 각종 편법을 동원해 해외 기업들을 내쫓고 자국 기업들을 키워 세계 시장에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제2위 중국이 되려는 국가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다름 아닌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처럼 대부분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을 대체할 투자 지역으로 거론된 국가들입니다. 그런데 최근 배터리 원재료가 많이 매장되어 있는 인도네시아에 한국의 현대기아 자동차와 LG 에너지솔루션 등 전기차 업체들이 빠르게 진출하자 인도네시아 측은 한국 업체들에게 원재료를 공급해주면서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기에 추가적으로 인도네시아 자국의 배터리 기업에 한국 업체들의 배터리 기술을 이전해달라는 상황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인니 측의 황당한 요구에 과연 어떻게 대응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배터리 3사는 전 세계에서 배터리 공장을 가장 많이 짓고 있습니다. 2030년을 기준으로 미국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용 배터리의 70%는 한국 기업이 생산하며 유럽에서도 비슷한 규모로 생산될 전망입니다. 일각에서는 해외 공장을 짓게 되면 우리의 일자리가 빼앗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이렇게 해외에 배터리 공장을 짓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전기차 배터리는 굉장히 크고 무거우며 충격에 약합니다. 실제로 전기차의 원가 중 40%가량을 배터리가 차지할 정도로 비싼 것은 물론 배터리 무게만 400kg에서 500kg에 달해 전기차는 내연기관 차량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그만큼 운송이 어려울 뿐더러 배터리 특성상 충격과 보관에 주의해야 하기에 운송 과정에서 비용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배터리 제조사들은 주로 전기차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전기차 수요가 있지만 중국 정부의 자국 배터리 기업 지원 정책으로 해외 배터리 기업은 힘을 쓰지 못하는 상황 속에 한국 배터리 기업들은 미국과 유럽의 배터리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중국이 자국산 배터리를 지원하는 만큼 미국과 유럽에선 중국제 배터리를 철저히 배제하며 현지에서 생산될 배터리에 특혜를 주고 있는데요. 이런 특혜는 현재 한국 기업들이 싹쓸이하는 상황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전기차 배터리 수요는 한국이 가져간 상황에 우리 기업들은 아시아 지역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중국 업체들이 보조금 잔치가 열린 자국 시장에 한눈이 팔린 상황에 우리 기업들은 아시아 지역 거점을 정하고 배터리 허브를 구축하고 있는데요.
최근엔 인도네시아가 한국의 배터리 허브로 낙점되며 우리 업체들이 현지에 공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이 50대 50 지분으로 합작하여 11억 달러, 1조 5천억 원 규모의 공장을 건설 중입니다. 여기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한국의 배터리 투자에 감사를 표하며 인도네시아 전기차 확대를 위해 일정 기간 동안 법인세를 면제하고 공장 건설에 필요한 장비와 자재에 대한 관세 면제, 전기차 관련한 세제 혜택 강화 등 한국 기업들의 활동을 돕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을 약속했습니다.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세금 혜택들은 좋긴 하지만 한국 기업은 어딜 가든 환영받기에 의와 같은 혜택들은 다른 국가들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업들이 인도네시아를 택한 진짜 이유는 바로 배터리의 원재료가 되는 니켈 때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니는 배터리 핵심 소재로 사용되는 니켈 매장량이 세계 1위이며 채굴량 역시 세계 1위로 배터리 사업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의 배터리 투자에 인니 측에선 배터리의 필수 소재인 니켈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인니가 이렇게 협조적으로 나오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인니 측은 한국 배터리 기업들에게 혜택을 주는 대가로 자국의 국영 배터리 기업인 인도네시아 배터리 코퍼레이션 IBC에게 배터리 관련한 기술 이전을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요구사항은 단칼에 거절당했습니다. 한국의 배터리 업체들은 전 세계 어딜 가도 환영받기에 인도네시아 배터리 기업에게 기술 이전을 해주면서까지 무리하게 사업을 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인니가 이런 식으로 기술 이전을 요청할 경우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배터리 컨소시엄 투자마저 철회할 가능성을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LG와 현대차의 배터리 공장 말고도 LG는 한국 기업으로만 구성된 컨소시엄을 꾸려 인도네시아의 배터리 원료 채굴부터 재련 과정 그리고 완성품 제조까지 배터리 시장을 한 번에 장악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기획했습니다. LX 인터내셔널이 인니의 니켈을 비롯한 원재료 광물을 채굴하고 포스코 측에서 해당 광물을 재련하여 가공한 뒤에 LG화학이 양극재를 비롯한 배터리 탑재 필수 소재를 제작하여 최종적으로 LG에너지솔루션이 전기차용 배터리를 생산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는 90억 달러가량의 예산이 필요하며 우리 돈 12조 5천억 원이 투입될 프로젝트로 인니의 최대 규모 배터리 투자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엄청난 일자리와 기반 산업이 생겨날 전망으로 인도네시아 임장에선 지속적으로 기술 이전을 요구하면서까지 이런 초대형 투자를 날리고 싶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기술 이전이 무리한 요구이긴 하지만 인니의 상황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닙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국의 고유한 천연자원으로 자국의 기업들이 배터리를 제조하여 이익 보는 것을 원하고 있지만 현재 인니의 기술력으로는 글로벌 전기차의 배터리 공급이 무리일 정도로 기술 수준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인니는 울며 겨자 먹기로 해외 기업들에게 금싸라기 같은 자리를 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인 7월 인니의 조코이 대통령은 한국을 찾아 정상회담을 진행했고 전기차와 배터리 분야 그리고 원자재 공급망과 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인니 측이 원자재 공급을 책임질 테니 한국이 인니 현지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투자 촉진 협력각서를 체결하는 등 양국의 협력이 증진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인도네시아의 신뢰성은 낮은 상황입니다. 특히 한국과 다양한 방산장비 도입은 물론 KF21에 대한 연구개발 비용도 납부해야 하지만 현재도 개발 비용 납부를 미루고 있으며 그마저도 파묘를 비롯한 현물로 대납하겠다는 상황입니다. 거기다 한국의 잠수함 세척 계약마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등 인도네시아는 한국에게만 그런 것인지 아니면 국가 자체의 신뢰도가 낮은 것인지 국가 간의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 내부에서는 자국에 투자하는 한국 기업들을 향해 자신들이 광물과 원재료를 공급하는 대가로 배터리 관련한 핵심 기술을 이전해달라며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의 배터리 기술력은 세계 최고이고 인도네시아 측이 원재료를 공급해주는 것은 맞지만 무엇보다 주요한 건 인도네시아 측과 신뢰관계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측은 한국과 정식으로 계약한 것도 지키지 않고 있는데 한국의 배터리 기술을 가져다가 인니의 한국 공장들을 철수시키고 자신의 배터리 공장을 운영하여 앞으로 미래의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의 경쟁자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물론 현재 인도네시아의 과학기술 수준으로 보면 인니가 급격하게 한국의 기술력을 따라잡기란 불가능에 가깝지만 한국의 경쟁 상대인 중국이나 일본 등의 국가로 배터리 기술이 넘어갈 수 있는 우려도 있습니다. 만약 인도네시아가 한국과의 다양한 계약을 철저히 지키고 관련 분담금 납부도 잘하면서 신뢰관계를 쌓았다면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적어도 지금보단 상황이 좋았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인도네시아는 자그마한 자국의 이익을 챙기려다가 더 큰 것을 놓치게 되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이젠 두 번 다시 속지 않는다는 임장입니다. 이미 중국과 베트남 등 다양한 곳에서 속았으며 이젠 다른 국가들처럼 철저하게 국익위주로 모든 것을 판단할 능력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인도네시아 정책 방침은 과거 20년 전 중국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저렴한 노동력과 세금 혜택 등의 좋은 조건으로 글로벌 기업들을 유치한 뒤에 자본과 기술력을 넘겨받아 자국의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은 이미 많은 국가들이 경험했으며 결과적으로 해외 투자를 통해 잠깐의 이익을 보려다 국제사회에 새로운 경쟁 상대를 끌어들이는 실수라는 것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인도네시아 측의 배터리 기술 이전을 철저히 반대하고 인도네시아 측 기업들을 배제한 뒤 지금처럼 한국 기업들로만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현지의 원재료 채굴부터 배터리 제조까지 전체적인 과정 모두를 우리가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은 실제로 이런 식으로 컨소시엄을 꾸렸고 인니 측도 한국이 핵심 기술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란 판단에 더 이상의 무리한 요구는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한국이 전 세계 각 대륙에 배터리 생산기지를 지으면서 미래 전기차 산업의 중요한 역할을 선점하고 있다는 소식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